시미즈 부부. 시미즈 부부는 메구로에 살고 있다. 내가 그 부부를 만난 곳은 기찌부시라는 국수집 2층이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대낮부터 청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튀김류를 집어먹고 있었던 것 같다. 때는 여름이었고 시미즈 씨는 하얀 마직 수트, 부인은 연한 물색 바탕에 진한 자줏빛 위령선 꽃이 그려져 있는 마직 민소매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 곁에는 다 낡아빠진 얼룩말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부부는 그 봉제 인형에 앞치마를 입히고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나와 친구는 옆 테이블에서 메밀국수를 먹다가 그들의 모습을 무심코 보게 되었다. 부부의 연령은 어림잡아 30대 후반 아니면 40쯤으로 보였다. 고양이 말인데 다케노부가 그날 아침부터 내내 그랬다시피 구시렁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무리야. 이웃에서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다케노부와 나는 학창시절 연인 사이로 졸업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바로 다케노부에게 여자가 생기고 하지만 결국 깨지고 나도 남자가 생겼으나 얼마 못 가 헤어지고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줄곧 좋은 친구 사이였다. 주변 친구들은 다시 연인 사이로 돌아온 것 아니냐며 왈가왈부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시미즈 부부를 만나게 된 그해 여름, 내게는 따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싫어. 나는 단박에 대답했다. 보름쯤 전 나는 새끼 고양이를 주었다. 집 근처 편의점 쓰레기통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기에 집으로 데려왔는데 갑자기 오줌을 지리고 우유를 주자 접시에 얼굴을 받고 먹어댔다. 온몸이 부드러운 노란 털로 덮여있는 그 고양이에게 나는 노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집이 엉망이잖아. 냄새도 나고. 다케노부는 점차 열을 올렸다. 그의 말 맞다나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벽이며 문짝에는 온통 발톱 자국 투성인데다 커튼 자락이 터져 여기저기 주름이 가고 책도 몇 권 희생되었다. 노랑이는 책 표지를 갈갈이 찢어놓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뛰어오르는 바람에 점토 인형이니 사진틀이니 재떨이니 컵 같은 소품들이 제 바닥에 떨어지고 부서졌다. 게다가 낮 동안 저 혼자 가둬두는 것도 가엾고 파파스의 짙은 갈색 폴로 셔츠와 흰 바지 차림의 다케노부. 그의 말이 옳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싫어. 나는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노랑이가 어떤 눈으로 날 바라보는지 알아? 그 장난감처럼 조그만 머리로 완전히 신뢰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나를 말끄러미 바라본다니까. 정말 그랬다. 노랑이는 예쁜 은행 모양 눈을 해가지고 내가 자고 있으면 앞발로 나를 밟으며 가슴 위로 올라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본다. 정말요? 시미즈 부부가 끼어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도 다케노부도 흠칫 놀랐다. 그러나 부인은 개의치 않고 물었다. 그 고양이 정말로 그렇게 귀여워요? 다담이 바닥에 한쪽 손을 짚고 우리 테이블로 몸을 반쯤 내밀다시피 하고서 그러더니 내 대답도 듣기 전에 남편을 보며 말한다. 나 고양이는 문제없어요. 전에 내가 말했던가? 아마 그 숙몬에서 고양이를 키웠다고. 엄청 뚱뚱한 얼룩 고양이인데 게으르긴 해도 영리한 고양이였어요.
나와 다케노부는 졸지에 이야기를 중단당한 꼴이 되어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메밀국수는 이미 다 먹은 후였다. 그만 나갈까 하고 다케노부가 온몸의 기운을 사용하여 전달하기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럼 지금 보러 갈까? 하는 시미즈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부부는 밖에 차까지 대기시켜 놓았다.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이었다. 우리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차를 살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면 운전기사가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결국 어영부영 그 차에 올랐다. 노랑이는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늘 그렇듯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커튼에 기어오르는 행동도 포함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미즈 부부는 재밌다는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국수집에서 다케노부와 내가 먹은 점심값도 부부가 냈다. 그렇지만 결코 불쾌한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마침 거기에 돈이 있어서 내는 거라고 상대가 편안히 여길 만한 방식이었다. 집에는 의자가 2개밖에 없다. 그 때문인지 부부는 의자를 권해도 앉지 않고 선체로 노랑이를 바라보았다. 부인은 안고 있던 얼룩말 인형을 시미즈 씨에게 맡기고 쭈그리고 앉아 한 손을 내밀었다. 쭈쭈쭈쭈 라는 듯한 혀차는 소리를 내며 노랑이를 불렀다. 노랑이는 불리는 대로 쫓아와 안기고 금세 목을 가르뚱거리며 아양을 떨었다. 시미즈 부부와는 그렇게 만났다. 유별난 부부라고 생각했다. 부부는 우리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산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노랑이를 맡아주겠다고 했다. 시미즈 씨의 이름은 이쿠오이고 부인의 이름은 나미이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였다. 부부가 집에 찾아온 지 닷새 후에 결국 나는 노랑이를 맡기기로 했다. 날마다 파괴되는 집안도 문제지만 내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 혼자 가둬두는 것도 못할 짓이었고 퇴근에 들어와 베란다에 내놓으면 난간을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가 화분을 넘어뜨린다든지 오줌을 지려 이웃의 원성을 사기 십상이었다. 전화하자 부부가 차례차례 전화를 바꿔가며 환영한다고 했다. 노랑이도 당신도 모두 환영이에요 라고. 맡아주셨으면 하는 건 노랑이 뿐인데요. 내가 몸을 사리듯 말하자 시미즈 씨가 조그맣게 웃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는 걸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부부의 집은 상상 이상으로 훌륭한 저택이었다. 오래된 목조 일본 가옥으로 마당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에서는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여름 나는 자주 부부의 저택을 방문했다. 노랑이가 보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부부를 만나는 일이 즐거웠다. 그 집엔 시간이 특별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어서 나의 일상, 회사라든지 이제 막 시작한 사랑이라든지 여름 휴가인데도 고향에 내려오지 않는 딸에게 화가 나 있을 게 뻔한 부모님이라든지 로부터 나를 멀찍이 떼어놔주는 것만 같았다. 부부는 언제 어느 때고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노랑이는 원기왕성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집 고향이었다는 듯이 마당에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응접실 스테레오 뚜껑 위에 앉아 졸기도 했다. 시미즈 씨는 직업이 없고 부인은 조각가라고 했다. 조각으로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고 그저 혼자서 계속 만드는 타입의 조각가라고.
시미즈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 부부는 상속받은 유산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 신탁 예금 외에 토지도 많이 물려받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죄에 팔아치웠단다. 그렇지만 아이도 없으니 이대로 재산을 탕진할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두 사람 다 싱긋 웃으며 행복하다기보다 오히려 난감하다는 듯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부부의 생활상은 우아하면서도 기묘했다. 가보면 종종 집을 비울 때가 있는데 그건 어김없이 장례식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문상복 차림의 두 사람이 부인은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남편은 가슴에 검은 포켓치프를 꽂은 채 귀가한다. 장례식이 자주 있네요. 장어집 객실에서 그렇게 말하자 취미인거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시미즈 부부의 유일하게 같은 취미라고 한다. 장례식만큼 근사한 것도 없을 거예요. 정열을 담아 부인이 말하고 인간은 모두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셈이니까 라고 시미즈 씨가 보충 설명한다. 시라야키를 수석이고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침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의 부고란을 보고 이거다 싶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한단다. 부부의 말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고인과의 관계를 캐묻는 사람은 없단다. 어느 누구의 장례식에 가든 신묘하고 경건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조의금도 마음을 담아 전한다고 한다. 장례식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두 사람 다 수다스러워졌다. 부인은 몰라도 시미즈 씨에게는 차분한 인상을 갖고 있던 터라 나는 조금 놀랐다. 사랑받은 사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일도 비밀에 붙여진 일도 전부 그곳에서 해방되는 거죠. 거기까지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해방. 살면서 장례식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신선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시미즈 씨는 내 얼굴을 보고 다음 순간 정말 기뻐 웃는 얼굴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엔 당신도 꼭 같이 가보면 좋을 텐데 상쾌한 기분이 들 겁니다. 나는 오이주를 마셨다. 시미즈 씨의 어조는 예를 들면 별을 좋아하는 소년이 플라네타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했다. 여름 막바지의 나의 연애는 조금 진전을 보였다. 좋아하는 남자와 처음으로 잠자리를 한 것이다. 서로 어색한 한때였으나 만족감은 있었다. 다케노부에게 보고하자 그도 축복해 주었다. 나도 말이야.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도 좀 괜찮다 싶은 여자가 있어서 말이야. 그럭저럭 괜찮은 상대라는 거지. 뭔 웃음이 그래? 소리가 너무 경박해 보여.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뭐 피차 괜찮은 상대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시미즈 부부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한 건 아니란다. 이 사람이 원래 남자의 근육에 혹하는 타입인데 나는 그쪽과는 거리가 멀죠. 시미즈 씨는 겸손했다. 어머, 이 양반은요. 왠지 덧없어 보이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는 예의 장어집 객실에 있었다. 나도 문상복 차림이었다. 시미즈 부인에게 옷을 빌려
셋이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흥미가 생겨 물어보았다. 부인은 우후 웃고 심희지 씨는 후후 웃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을 대표하듯 심희지 씨가 대답했다. 사람의 일생에 대한 사고방식이 비슷해서겠죠. 그러자 곁에 있던 부인이 정정했다. 나는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어요. 관용적인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히 말해야 하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 부부가 나란히 장례식을 좋아한다는 뜻일까? 나는 내심 의아스러웠다. 그날의 장례식은 도쿄 외곽의 정치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화가로 시미즈 부인의 말에 의하면 멍해 보이는 착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란다. 난생 처음 낯선 이의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니 마음이 몹시 캥겼다. 나쁜 짓이라도 하는 듯한, 거짓말을 하는 듯한, 누군가를 속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불러 세우곤 당신 누구요? 하고 물을 것만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오래가진 않았다. 독경 후에 문상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헌화가 있고 중앙에 장식된 고인의 영정 사진만을 의지 삼아 낯선 사람들끼리 조용히 치르는 그 의식은 나를 평온하게 했다. 어디 그뿐이랴. 고인의 지인이었다면 슬픔에 방해받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 장엄함, 생을 다했다는 밝은 청결함 같은 것이 느껴지고 이 장례식을 가장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 세 사람, 얼룩말을 포함하면 네 사람, 고인에게 환영받고 있다거나 할까? 마치 고인과 공범이라도 되는 듯 묘하게 으슥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시미즈 부인에게 빌린 검정 원피스에 왼쪽 가슴에 작고 하얀 코사지를 달고 갔다. 너무 눈에 띄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시미즈 부인이 장례식에는 뭔가 감흥을 줄 만한 특별한 물건이 필요해요. 라기에 그 말을 따랐다.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고인에 대한 경의인 동시에 내가 주체적으로 의리도 뭣도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표식처럼 여겨졌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나직한 볼륨으로 바흐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카살스네. 시미즈 부인이 중얼거렸다. 장어는 생명 자체의 맛이 났다. 장례식 후에는 을의 장어라고 시미즈 부부가 정해놓은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잘 구워져 기름기 잘잘 흐르는 고소한 장어를 양념 바른 밥과 산초 된장과 함께 맛보고 있는 거다. 그런데 놀랐어요. 두 분 정말로 눈물이 글썽하던거려. 컵에 맥주를 따르다 생각이 나서 말했다. 시미즈 부인이 우후후 하고 웃으며 고개를 움츠린다. 장례식 후 별실에서 가벼운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고인과는 일관계로 정말 애석한 일이지 뭐예요. 라는 유의 추억담이 오가는 그 자리에 부부는 주눅드는 기색 하나 없이 참석했다. 전날의 사전조사를 토대로 그 전람회는 참 근사했어요. 라든지 그게 언제였더라. 선생님이 교통사고 입은 적 있죠? 그런데 그때도 곧 일에 복귀하셔서 참 다부진 분이셨으니까 하면서 아무 무리 없이 대화에 참여했다. 선생께선 농담도 좋아하시고 맛있는 것도 즐기시고 정말 풍류를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질 않아요. 화랑의 여주인이라는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밥을 영 내켜하지 않았죠. 그래도 전 어떻게든 뭐라도 드시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여울 따름이에요. 라고 미망인이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다. 시미즈 부인도 함께 눈물을 글썽이면서 격려했다. 사모님의 심정은 누구보다 선생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고맙게 여기실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워낙 감정이입이 빨라서요. 재밌다는 듯이 시미즈 씨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장어집 객실에서 차를 마시며 그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시미즈 씨는 가스시카 호쿠사이를 칭찬하고 부인은 오기스 다카노리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와 얼룩말은 잠자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희미한 선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나는 몇 차례 더 부부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다. 부부가 하루 전날 전화를 걸어와 내일 누구누구의 장례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오는 시기였다. 대기업 중역의 장례식일 때도 있고 학자의 장례식일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이웃 누구누구의 장례식일 때도 있었다. 나는 그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실제로 장례의식은 아름답고 깨끗한 세리머니였다. 죽음이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명백한 사실이자 상실이다. 나는 경조 휴가를 내고 장례식에 갈 때도 있었다. 어쩐지 사명감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망자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혹은 내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그곳에 가주길 바라고 있는 듯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무르익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워 데이트가 거듭되고 몸도 섞였지만 충족감이 모자랐다. 그러게요. 어느 날 저녁 시미즈 씨 댁 곁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자 부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사랑은 진심을 다하면 죽음과 맞먹을 정도로 강렬한 것인데 말이에요. 이미 선풍기는 모습을 감추고 대신 가스히터가 놓여 있었다. 그렇지. 시미즈 씨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갸웃하고는 하지만 죽음의 강렬함을 알고 나면 어지간한 사랑에는 재미를 못 느낄 거려. 라는 말과 함께 동정어린 미소를 지었다. 성가신 문제죠. 라고. 나는 브랜디 초콜릿을 먹고 홍차를 마시면서 지금껏 부모님은 물론 친구나 연인한테서도 얻지 못한 완벽한 이해라고 할 만한 것을 시미즈 부부한테서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야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일이라 괜찮지만 당신은 아직 젊어서 어려움이 많겠네요. 경험했다고요? 부부는 나란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피차 상대의 경험에 대해 간추려 설명해 주었다. 이 사람은 워낙 감성적이라서 사랑에 빠지는 자질을 갖추고 있죠. 한 번은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빠져서 그 남자의 아내와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사랑에 도피까지 했는데 남자가 병이 나는 바람에 시미즈 씨가 말을 멈추는 바람에 짬이 생겼다. 그게 당신 몇 살 때였지? 22살이요. 라고 대답한 부인은 놀랍게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분 돌아가셨나요?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어보자 부부가 나란히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입원했는데 몸도 쇠약해지고 헛소리처럼 부인의 이름을 불러대기에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말을 끊고 부인은 서글픈 듯
작은 소리로 웃었다. 그랬는데 그 후 회복돼선 말이죠. 엽서를 보내왔어요. 아, 맞다. 엽서가 왔었지. 심희지 씨가 말하고 벽을 가리켰다. 저거였지? 색바랜 그림 엽서가 벽에 붙어 있었다. 이 양반은 어떻고요? 이래봬도 열정파였던 모양이에요. 난 잘 모르지만 유학 갔던 덴마크에서 평생을 건 사랑을 했거든요. 앨범도 좀 보여주지 그래요? 그것도 그 거실에 놓여 있었다. 베이지색 천을 씌운 두터운 앨범은 어디를 펼쳐도 행복해 보이는 젊은 연인 심희지 씨와 문제 덴마크 여성의 사진으로 가득했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만 이 양반이 그녀를 집에 가둬버렸어요. 우습다는 듯이 부인이 말하고 심희지 씨도 옆에서 미소를 띤 얼굴로 그리운 듯 맞장구를 쳤다. 색정이란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요. 여하튼 그 연금 사건으로 인해 결국 경찰까지 관여하게 되었다는 들으면 들을수록 처절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부부의 과거 때문이 아니다. 그 과거를,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랑에 대한 기억을 서로 숨김없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들이 온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거실에서는 가스 히터가 활활 타오르고 있건만 나는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스테레오 뚜껑 위에서 자고 있는 노랑이는 요즘엔 완전히 심희즈가의 고양이가 되어 있어서 내가 찾아와도 마치 손님을 보는 듯한 눈으로 훌기 쳐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해 연말 나는 연인에게 청혼을 받았다. 연인은 나와 동갑으로 청소용구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진실하고 자상한 남자다. 하지만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바보 같은 말이지만 장례식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가령 이 남자와 결혼해서 언젠가 내가 죽으면 이 남자가 상주가 되는 거다. 남자가 품에 안은 네모난 상자, 흰 천에 쌓인 안에 납골 항아리가 든 상자, 안에 내 뼈가루가 들어있다. 반대로 남자가 먼저 죽으면 내가 미망인으로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것 또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연인에게 심희즈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하지는 않았다. 고양이를 맡아준 일이며 그 후 가끔 그 집에 놀러 간다는 것, 장례식에 가는 것이 취미이며 나도 때론 함께 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해가 바뀌고 그의 첫 장례식은 저명한 의학 박사의 장례식이었다. 나는 겨울 보너스로 문상복을 구입한 터라 더 이상 심희즈 부인에게 빌리지 않아도 됐다. 하얗고 조그만 코사지도 물론 샀다. 저녁엔 눈가루가 날릴 만큼 추워져서 관이 나갈 즈음에는 손발과 얼굴이 곱을 정도였다. 어머나, 고급 만두네. 장어집 객실에서 얼룩말을 무릎에 앉힌 심희즈 부인이 기뻐하며 말했다. 부인은 이미 한눈에 만두의 좋고 나쁜 정도를 가늠할 줄 알았다.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 장례식에 홍백색 만두를 올려달라네요. 심희즈 씨가 말했다. 직경 3cm의 작은 놈으로 속은 연보랏빛에 비쳐 보이는 연한 팥소로 하고 싶댔지. 잘 부탁해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내가 즐겁게 살았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줬으면 해요. 나는 문득 서글퍼졌다. 눈앞에 있는 심희즈 씨도, 심희즈 부인도, 게다가 물론 내 자신도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은 평화로운 거니까요. 심희즈 씨가 말한다.
그렇고 말고요. 황홀한 기색으로 부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그날 다녀온 장례식장의 재단 위에 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흰 국화 장식 액자 속에서 빙긋이 웃고 있는 의학 박사의 커다란 흑백 사진을. 경조 휴가가 너무 잦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건 알고 있었다. 동료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나돈다는 것도. 공통 친구한테서 그 소문을 들은 다케노부는 염려가 되었는지 시미즈 부부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시미즈 부부와 보내는 시간이 좋았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매사가 알기 쉽고 분명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되었다. 한편으론 장례식에 뻔질나게 다니는 내 자신에게 설명하기 힘든 불안을 느끼기도 했다. 죽음의 강렬한 앞에서 다른 모든 일이 빛바래 보이고 연애를 포함한 내 자신의 일상에 현실감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그거 위험한 증상인데 학창시절부터 자주 이용하던 비어팜이라는 가게에서 영국 맥주를 마시며 다케노부는 말했다. 장례식 많이 하라니 겁나지 않냐?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단박에 대답했다. 다케노부도 한번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다케노부는 목을 움츠렸다. 많이 가봤어, 장례식이라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하고 생긋 웃었다. 그 몸짓이 시미즈 부인과 같다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했으리라. 아니, 그런 거 말고 낯선 이의 장례식,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거래처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 나는 설명하려고 했다. 특별한 친분이나 혈연, 추억, 의리 따위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례식. 한 인간이 태어나 죽는 그 일을 단순히 지켜보기에 참석하면 말이지 절실히 느끼게 돼. 평온하고 장엄하고 무척 편안한 기분이 들어. 그러나 다케노부는 도무지 이해 못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화제를 바꿨다. 나 말야, 청혼 거절할 생각이야. 청혼? 다케노부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내가 말 안 했나? 나 청혼 받았어. 하지만 그만두려고. 조금은 동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케노부는 의외로 침착하게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정말? 아깝지 않을까? 그런 기특한 남자. 시미즈 부부의 엉뚱함은 여전해서 만약 두 사람이 한꺼번에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노랑이와 얼룩말을 유산 상속인 겸 상주로 내세우도록 유언장을 작성했단다. 자신들의 인생은 이미 여생이므로 홀가분하다는 말도 했다. 나는 내 인생을 아직 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미즈 부부의 영향으로 마음이 편하달까? 다소 배포 큰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장례식에는 참석하고 있다. 회사를 쉬는 건 아무래도 지장이 있으므로 토요일로 한정했다. 시미즈 부인의 말 맞다나 나도 언젠가 내가 죽었을 때 유쾌하게 살았음을 주변 사람들, 부모님이라든지 다케노부라든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유쾌하게 살고 싶다. 청혼을 거절하는 바람에 연인과는 다투고 헤어지게 됐다. 나와 다케노부의 공통 친구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만난 연인 어쩌고 하며 떠들어댔다.